노유진의 100분 토크. 100분 토크 이번 주는 사법부 법원이 주제입니다. 근대 입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왕에게 집중됐던 권력을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으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라는 건데요. 그 한 축인 사법권의 독립 문제, 오늘의 게스트 서기 의원님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김용판에 이어서 원세훈까지 무죄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CTV로 경찰청 수사관들이 국정원 불법 활동을 확인하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에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던 김용판 서울청장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원세훈 국정원장도 그래요. 정치 개입은 인정되지만 선거 개입은 없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판결물이 200쪽이 넘는데요. 이걸 서기호 의원께서 꼼꼼히 보시고 최근 언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심 재판부가 원세훈 사건 공소사실을 바꿔치기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소사실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이제 기자분이 이제 그 재밌게 표현하신 건데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공소사실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누락한 겁니다. 예. 재판부가 누락한데 공모 공동 정범으로 기소됐거든요. 예. 원세훈은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 아니고 실제 실행에 옮긴 사람은 직원들이고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모했다. 그래서 이제 원세훈 같은 경우는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인정한 건데요. 그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공소사실을 인용하는 단계에서부터도 누락했고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가 공모하여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러했기 때문에 이유 없다.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반박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재판부는 지시 여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직접적인 지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뭐 이런 형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공모한 직원들은 똑같은 범죄로다가 처벌을 받았는데 유죄로 그 공모한 또 다른 일방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지시 여부만 따져질 뿐 공모에 대한 처벌은 안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공범 중에 일부는 기소 안 하고 일부는 기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자체는 뭐 검찰의 재량인 셈인데 그 중에 이제 3차장 이종명하고 심리전단장 민병주 두 사람도 기소를 안 했었다가 이제 재정 신청이 들어가서 이제 추가 기소가 됐죠.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피고인이 3명인데요. 이제 원세훈, 3차장 이종명, 심리전단장 민병주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러이러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게 이제 기소 내용이거든요. 선거운동에 관한 기소 내용인데 이 중에서 피고인들 3명이 원래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공모하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이유 없다라고 반박을 하는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돼야 되는데 이 내용이 쏙 빠져 있다는 거죠. 아예 판단을 안 했다는 거죠. 공모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시 여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직접적인 지시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 이게 이제 판결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게 항소했죠? 예. 항소 내용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검찰의 부분. 항소 이유서가 아직 저희가 공개가 안 됐고 공개가 안 돼서 네네. 모르겠는데요. 검찰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주목해가지고 제기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검찰이 지금 공소유지에서부터 부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사팀이 대폭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제대로 공소유지와 항소 이유서를 제대로 작성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다. 이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이건 제가 한번 걸려봐서 아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특수폭력 그걸로 제가 24살 때 잡혀갔는데 참 파란만장하세요 인생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소위 피해자라는 분들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학생들이 붙잡아갈 때 그때 이른바 이제 학생 아니면서 학생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불학지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한테는 맞은 적 없다고 그러고 내가 잡아간 적도 없다고 그러고 내가 누구 보고 잡아가라고 하는 걸 본 적도 없다고 진술을 했고 그리고 실제 난 또 그러지도 않았고 그 또 이제 같이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잡혀간 학생들도 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 이제 진술 과정에서부터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게 다 대질신문 다 했는데 나한테 안 맞았다고 그러지 않냐. 내가 잡아가지도 않았다고 그러지 않냐. 잡혀갈 때 나 못 봤다고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야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조폭두목이 직접 손에 피 묻히는 거 봤냐. 그냥 눈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막 그건 다 공모형 공동정범이야 인마. 네가 주범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영화를 봐도 그래요. 영화를 봐도 드라마 이런 걸 봐도 두목이 얘기를 할 때는 아이고 생명에 지장 없을 정도로 잘 만져드려라. 이 정도 얘기하면 전치 한 16주 이렇게 만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는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국정원장이면 이게 조직범죄 아니에요.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국가기관의 조직범죄인데 거기서 무슨 직접 지시를 한 흔적이 있니 없니 그런 걸 따지고 있으면 조폭두목 다 이제 안 잡혀가지 이러면. 아니 뭐 저 무죄로 만들려면 그런 걸 따져야죠. 그러니까 목적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무죄를 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이제 법 적용이 나온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 작가님이 굉장히 비유 적절하게 잘 들어주셨듯이 조폭 두목의 사례.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공모 공동정범 이론을 얘기할 때 써먹는 건데요. 이제 순간적으로 유 작가님이 조폭 두목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공모 안 해도 사실상 왜냐면 난 공모한 적이 없어서 도망을 안 갔거든. 형사가 좀 만나자 그래서 이거 수습을 해야 되니까 만나서 어떻게든지 얘기해 주려고 만났더니 그냥 4명이 와가지고 그냥 나 슬리퍼 신고 나갔는데. 그렇죠. 그 프락치 사건에서도 보듯이 본인이 직접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 때린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버리는 거죠. 똑같은 주범이 돼버린 셈인데요. 이제 그 공모 공동정범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 확장하면은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거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은 처벌을 못하는 것이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마이뉴스 그 인터뷰 할 때도 그 조폭 두목의 예를 들었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은 이제 유 작가님 상황과 달리 거의 국정원장이잖아요. 문세훈은 국정원장이라는 거의 조폭 두목처럼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모가 더 쉬운 거죠. 그럼요. 그야말로 눈짓만 해도 직원들이 알아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내 마음 알지. 이 말이 그렇죠. 입 한마디면 끝나는 그 거지. 특성을 재판부는 그 이범균 부장판사는 거의 그냥 너무 가볍게 여겨버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그러면 이 판결문에서 왜 공모라는 부분을 뺐냐. 그냥 지시 여부가 중요하다고만 했는가. 결국은 무죄 판결문에 그럴듯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공모란 말을 아예 삭제시켜버린 거. 아예 등장을 안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지시 여부로 가면은 굉장히 무죄 나오기 쉽거든요. 지시 맞아.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공모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공모 여부에 대해서 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 요소일 뿐입니다. 지시 말고도 보고 체계도 있고 감독 체계도 있고 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직원들과 관계 그다음에 이 직원들의 활동 내용 뭐 연관성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죠.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라는 말이 판결문에 등장하면 무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조폭두목이 쟤 가서 죽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굉장히 시적으로 말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와의 공전을 참을 수가 없어. 딱 한마디에. 그것도 너무 과한 표현이에요. 손 좀 봐줘라 뭐 이렇게. 그것도 너무 직접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의 존재가 싫어 뭐라든지. 자아가 요즘 좀 자아가 좀 어때 좀 건방져 보인다잉. 교육이 좀 필요해. 이 정도 얘기하면 그냥 전체 12주 나오는 거야. 이 원세훈 이 피고인이 이 크게 두 가지로 기소됐는데 하나가 국정원법 위반이고 하나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국정원법 위반은 당시의 그 권력 즉 MB 정권을 위해서 한 일이고 그렇죠. 이 선거법 위반은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MB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유죄를 때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무죄를 만들므로써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을 완전히 다 무죄로 만들면은 발칵 뒤집어지니까 유죄는 유죄되 죽은 권력을 위해서 한 일은 반쯤 죽은 권력을 위해서 한 일은 이제 유죄고 현재의 권력을 위해서 한 일은 그게 무죄로 지금 판단이, 함으로써 예. 현 정권에 대한 부담까지도 걷어내는 덜어준 훌륭한 그러니까 판단이에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라는 것은 단지 직접적인 지시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보고가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그 부분들을 그냥 판단을 안 해버린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시라는 거는 이제 원세훈이 전 부서장들 모아놓고 어떤 지시사항을 사달한 거 여러 차례 있는데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이 보고 체계는 이 원세훈 지시사항에 따라서 각 부서가 실행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예. 이렇게 지휘 계통을 밟아서 이게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올립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활동들 했다라는 것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이게 국정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이런 보고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설령 지시사항에서 원세훈이 직접적인 지시사항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때 2012년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선거 국면이 들어서면서 사이버 팀원들의 구체적인 선거 댓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됐을 거라는 거죠.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아예 무시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접적인 지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접적인 지시로 볼 수 있는 내용도 공모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2012년 2월 달에 이런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원세훈이. 대선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번 대선에서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집권하려고 하니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을 과연 그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직원들이 볼 때는 이거 선거운동해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확실하게 하라는 취지구나. 왜냐하면 대선 때 종북 좌파에 해당되는 야당이 집권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설마니 뭐 이정희 의원이 후보가 집권하리라고 이석기 씨가 뭐 이석기 씨가 집권을 그런 기대를 한 사람은 없어.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야.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는. 그리고 그때 뭐 판사가 지금 재판장이 그때까지는 뭐 2월 달 이때까지는 하는데 후보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거운동 했다고 벌써 때리는데 정말 말도 안 아니 되는. 후보가 무슨 박아무개가 되건 정아무개가 되건 뭐 누구 아무개가 되건 간에 그게 지금 집권당 후보 아니요. 그러면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해야 선거운동이 된다.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후보가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선거운동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원세훈 씨의 지시 내용을 보면 현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을 하라는 지시잖아요. 네. 그럼 선거운동인 거지 무슨. 아니 사전 선거운동 같은 거 단속할 때도 보면 상대 후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그럼요. 아니에요. 자기가 선거운동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특정되지 않았다는 그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한 가지 오류가 있는 게 이게 단독 범행으로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모 공동 정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세훈은 그 실제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한 거는 직원들이고 2012년 9월 이후에 아주 본격화됐죠. 후보가 그때 특정됐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 5개월 전에 원세훈이 대선 때 종북 좌파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요 부분이 원세훈의 지시 내용과 국정원 직원의 실제 선거운동 댓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연결해서 그렇죠. 이게 하나로 판단해야지. 원세훈의 지시사항 내용만 딱 잘라서 이것만 보고 특정이 아직 안 됐지 않냐. 이거는 마치 원세훈에 대해서 단독 범행인 것처럼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5월에 원장이 지시를 했으면 명시적으로 그 지시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지시는 대선 국면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지시를 했다고 하면서 내세운 게 나중에 원세훈이 그런 지시를 합니다. 무리를 익히지 않도록 해라. 무리를 일으키죠. 선거 국면에서 무리를 익히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하거든요. 그거 들키지 말라는 말라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는 들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선거운동 열심히 하되 들키면 너네 큰일 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 좀 가서 사시미 칼 가지고 손 보되 우리 조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봉균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금지 지시로 금지 지시를 했다. 참 독창적이다.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 비약을 해버립니다. 예,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어. 역시 수능이 문제야. 언어 영역. 무리라는 표현을 금지, 선거운동 금지로 확대해서 간 거죠. 국어 문제입니다. 확대도 아니고 그거는 왜곡. 왜곡이죠. 완전 왜곡이죠. 완전 180도로 지금 거꾸로 해석을 한 거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그런 뜻이다는 걸 알 텐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일부러.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마치 그 밥을 먹으라 그러면 밥만 먹는 거야. 반찬도 안 먹고 국도 안 먹고. 왜 그러냐? 아까 밥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부터 식사 개시 숟가락을 든다 실시 그러면 딱 들고 그건 못 넣는 거야. 숟가락 놓으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상식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공소 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빼버리고 판단 자체를 안 해버린 거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들키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말랐다고 막은 것으로만 해석한다라든지. 조폭 친화적 판결이지. 예. 그 조폭 친화적 판결을 좀 내린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는가 그 시스템이 좀 궁금합니다. 부담을 갖나요 판사로서 이런 판단 내릴 때 당연히 갖겠죠. 우선은 이제 이 사건의 판결이 미치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그 판사도 생각은 했을 거고요. 그걸 생각을 안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운동이 인정이 돼서 유죄가 판결이 내려지면 당연히 그 18대 대선에 대한 정통성 시비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럼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하기 때문에 그 파장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그러면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무슨 정치권에 있는 누가 대통령이 어떤 판사한테 지시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 판사님이 그런 어떤 압력을 받아서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알아서 판결을 하신 거죠. 알아서 판결하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범규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에 전속재판연구관을 2년 하셨어요. 노비라고 그런다며요. 그 전속재판연구관을 흔히 산호비라고 부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표현인데 왜 판사들이 자꾸 판사들이 무슨 노비라고 스스로를 지칭한다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법관 밑에 이제 전속재판연구관이 3사람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 3사람이 그 대법관에게 배당된 사건에 이제 일종의 판결 초안 같은 걸 작성해서 올리죠. 그러면 이제 그 대법관이 그걸 이제 보고 이렇게 판결문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속재판연구관이 그 대법관과 굉장히 성향이 비슷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속재판연구관이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대법관이 그거 채택 안 하면 그만이고 유죄 말고 무죄로 뭐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다시 써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성향이 비슷해지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대법관과 전속재판연구관 사이는 그 끈끈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야말로 어떤 사제 시스템 비슷한 거죠.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속재판연구관들이 배워가지고 이제 부장판사가 되거든요. 또는 고등부장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속재판연구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대법관 취향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묘하게 작년 2월 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거전담재판부에 딱 재판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실은 판결문이 예정된 거고요. 약간 예정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남고 선후배 지간입니다. 지방의 그 유력한 그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더군다나 한 분은 대법원장 되셨고 한 분은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그 관계는 상당히 막역한 관계일 거고.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어느 언론에는 최근에 그 대법관이 되지 못한 고위법관 출신 2명을 정부의 다른 어떤 요직에 앉히게 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많이 이렇게 애를 쓴 보훈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보도를 한데도 김기춘 씨가 대통령이야 사실상 지금.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앙지방법원장 황찬현 중앙지방법원장을 작년 10월달에 감사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거든요. 네. 예, 그때도 우리가 국정감사 때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서울중앙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면 이 법원의 판사들이나 법원장급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어떤 행정이나 판결을 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앙법원장보다 감사원장이 굉장히 높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법원장이 대법관이 되면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승진이지만 명예로운 거지만 감사원장도 거의 헌법기관 뭐 실대 헌법기관 중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 독립에 굉장히 저해가 된다.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경찰서장이 그 경찰서가 단속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무슨 범죄 집단 내지 이 규제 대상에 이게 전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법부는 행정부를 이제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사법부 고위 관료가 행정부에 더 높은 어떤 자리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이제 내가 어찌 보면 저쪽으로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대법관 출신이 국무총리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법부를 갖다가 권력을 신여로 만들고 순치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작년에 그 감사원장 임명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그런 사례를 남겼죠. 김항식 대법관을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법관보다 더 급이 낮은 중앙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그야말로 특집 승진시킨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최성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또 앉힙니다. 예. 그 무렵에 그 두 사람이 승진하는 과정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관여한 것은 이미 국정감사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황찬영 그 당시 중앙법원장에게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냐 했더니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원장 임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 명이 이 행정부로 가게 된 것은 일종의 사법부의 고위 법관들 사이에서는 출세길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예. 옛날에는 대법관밖에 없었어요. 갈 데가. 예. 근데 이제는 행정부의 고위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잘만 보이면. 예, 잘만 보이면. 사업 다각화. 그래서 원래 사법부의 판사들은 사법부 내에서만 계속 있어야지 행정부로 옮기면 안 되거든요. 법에도 보면은 법관이 재직 중에 이렇게 행정부 공무원이 되는 걸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가 독립돼 있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4대강 같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소송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사들은 행정부가 하나의 당사자가 돼가지고 재판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옮긴 거죠. 근데 공무원들이 지금 다른 어떤 공무원이나 이제 공공기관에 있던 분들이 다른 이 회사나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관계기관에 취업하는 거는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에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정부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가니까 그 법망도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부처 내에서의 문제는 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옮기거나 그러니까. 권력분리 원칙이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기업에 간다거나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건이 있을 때부터 이제 우려가 제기됐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 국정원 특위 소속 의원들이 원세훈 재판을 참관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던 그 무렵 이후부터 그 이범균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도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아 진짜 시민놈들이 진짜 다 해먹는 시대야. 예, 그럼 요약을 하자면 이게 참 사실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기소 단계부터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최동원 검찰총장부터 중간층 날아가고 밑에 하위 검사까지 다 날아가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기소는 됐는데 이제 판결을 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공소 사실 자체를 갖다 누락을 시키고 판단을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들키지 말라라는 것 갖다가 금지한 걸로만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억지로 논리적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무죄
이제 면죄부를 좀 준 셈인데 이제 이것의 배경에는 이 판결 자체가 사실 정치적 의미가 이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이범균 부장판사가 솔직히 애국심에서 그랬다고 나는 생각해요. 또 왜 그래? 우리가 내재적으로 접근을 하자고. 근데 그분이 쓸데없이 걱정이 많았던 거야. 우리 각하는 이런 게 다 밝혀지고 원세훈 씨가 대선 개입을 하고 유죄 선고를 다 받아도 절대 물러나실 분이 아니야. 그렇죠. 끄떡없이. 그래. 근데 왜 그런 믿으셔야 되는데 그럼 각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럼 이거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각하는. 그런데 혼자서 괜히 걱정에 빠져서 혹시 각하께서 사임하시면 어떡하나 나라가 얼마나 혼란해질까 이런 애국적 그런 고민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노회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죠. MB 사건 때 거는 그냥 유죄, 지장 없다. 하지만 현 정권과 관련된 것은 이제 무죄.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실 이게 그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상당히 정치적 판단을 더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서기 의원님께서 판사예요. 이런 사건을 딱 맡으면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어느 판사라도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부담스럽더라도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명 탈락시켜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제명 탈락시키는 게 맞는 거야. 네. 이러면 이제 제명 탈락. 이렇게 애국심이 부족하고 각하를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계속 판사로 제명한다는 거는 지뢰바디를 걸어 다니는 거야. 잘라야 돼.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도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유죄 판결 부분이 거의 163쪽 가까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무죄 판결은 근데 23쪽밖에 안 됩니다. 23쪽. 할 말이 그러니까 없는 거지.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 판결문을 보고 20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이걸 언제 다 보지 이랬는데요. 막상 이게 훑어보니까 무죄 판결 부분이 24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 국정원 유죄 판결 부분은 거의 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깨알같이 다 하나하나 반박을 해놓으셨어요. 아주 꼼꼼하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근데 선거법 무죄 부분은 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지시사항으로 볼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간접적인 지시 외에도 여러 가지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특성, 그래서 정황사실까지, 그다음에 경험법칙, 우리가 어떻게 정치개입을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할 때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경험 사실 이런 것들을 검사가 다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 없어요. 별로 없고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만 써놨더라고요. 곤란한 건 다 생각지 뭐.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이 23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김용판 무죄 판결 같은 경우는 108쪽이나 됩니다. 무죄 판단. 무죄 판결 자체가 다. 그렇죠. 그거는 전부 무죄였어요. 왜냐하면 유죄를 한 것보다는 오히려 무죄는 다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일종. 그래서 보통 그 무죄 판결이 좀 길어지는 이유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당신 주장이 이유 없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의 검사를 설득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피고인은 물론 변호사가 붙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 유죄 판결할 때 그렇게 길게는 안 씁니다. 이게 뭐 적당히 핵심적인 것만 써서 이렇게 써도 뭐 변호사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은 줄이고 유죄 판결을 좀 분량 늘리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법원 내에서는. 그런데 이 사건은 독특하게도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피고인 원세훈 피고인 그리고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써놨죠. 반박을 했는데 검사의 선거법 주장은 뭐 별 시덥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했는지 너무 간단하게 차버리셨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대로 직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서기호 의원님실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 평가를 포함해서 사법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그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로우 데이터라서 지금 저는 딱 들춰보니까 눈이 팽팽 돕니다. 못 읽어. 네. 자, 그 정치 카페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초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10월 4일 날 700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내일 이후에 이제 아마 언론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먼저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처음에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따끈합니다. 뜨겁습니다. 노유진 정치 카페가 굉장히 유력한 우리 아주 중요한 그 언론 매체잖아요. 저희는 공중파입니다. 언더그라운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먼저 지상파입니다. 지상 지금 6층입니다. 공중에 6층이면 거의 공중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꼼수다는 지하에서 했잖아요. 지하 방송이라고. 그게 언더그라운드고 우리는 6층이기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가 낙꼼수는 지금도 벙커 원 그 지하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상 6층에 지상파예요. 그 친구들은 땅 밑을 좋아해.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요즘 이 원세훈 판결에 대해서 일단 제일 관심사니까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게 이제 54.4%, 찬성한다. 그 동의한다. 무죄 판결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게 27.2%였습니다. 며칠 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했을 때는 49.7 대 31.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면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진 건데요. 지금 2배 차이 난데요. 딱 2배네. 27 곱하기 27.2 곱하기 2 하니까 54.4가 되네요.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처음에는 50.4%가 찬성했다가 43.6%로 줄었고 자기들이 봐도 아니다 이거죠.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분석할 때는 판결이 처음에 딱 났을 때는 약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약간 찬반이 갈렸던 측면이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 좀 서로 막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좀 뭐 이상한 판결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회자되고 이러면서 더 늘은 거 아닐까 이렇게 주관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아니면 말고.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엔 딱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좀 문제가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법원 딱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여러 기관 중에서 신뢰가 높은 데가 법원이거든요. 그나마 검찰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뭐 또 다른 게 있었습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비리 기업인들에 대해서 경제 살리기에 도움된다면 선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론을 물어봤는데 찬성한다가 23.0%. 이렇게 많아요? 네. 반대하가 69.2%입니다. 이건 더 크네 차이가. 차이가 크긴 한데 찬성한다가 23%가 된다는 게 저도 약간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한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이지만 아니 그러고 실제로 뭐 재벌 총수들을 사면해주면 우리 먹고 사는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정도는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치적으로 굴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약간 그 정치적인 저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분들도 또 일부 계시거든요. 근데 이 조사 말고도 실제 우리나라 그 10대 재벌, 20대 재벌 이런 분들이 어느 만큼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법을 많이 어겨왔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신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아시고? 아니 저는 아니요. 사실은 같은 당에 계시는. 아니. 왠지 짜고 치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네. 저는 이제 그보다도 어저께 제가 뉴스를 갖다가 저녁에 이렇게 보는데 평양에서 오신 분들 소식도 핫 이슈였지만 그것 때문에 밀려난 뉴스가 몇 개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다 제가 잘 아는 분들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 뉴스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전 이번에 이 국감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발표될 가장 그 큰 이슈를 갖다가 서기호 의원이 터뜨린 게 아닌가.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재벌을 갖다가 봐주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봐줄 사람이 아니라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이 근거를 갖다 제시를 했고요. 예, 뭐죠? 여기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아직 더 못 있습니다. 봤는데. 네. 그건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실 테고 또 우리 심상정 의원, 네. 심상정 의원이 4대강 알고 봤더니 4대 온천이더라고요. 예, 온천보다 예, 예. 온천수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여름에. 예, 그러니까 MB가 4대강 개발한 게 아니라 온천 개발한 거예요. 이게 보호 때문에. 수온이 30도 예. 이렇게 막 여름에 그다음에 우리 또 김재남 의원이 이 MB 때 이제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한다고 돈 퍼부었잖아요. 예, 그걸 저기 멕시코 구리광산에다가 안 넣어도 될 돈 이미 문제 있다라고 막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2조를 갖다 부어가지고 완전히 그 국민들의 세금을 탕진한 사건을 또 발굴해냈어요. 야, 트로이카네 그냥 서기 의원의 그 재벌 봐주기 문제. 이상으로 심상정 정의당 4대강 온천. 전직 대표님의 정의당 김재남 의원의 자원외교 2조 원 낭비. 요즘에 예능에서 이런 걸 간접 광고라 그러더라고요. 예, 간접 광고. 본 방송에는 간접 광고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죠? 예, 저희가 이제 백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 재벌 범죄 백서. 음. 제목부터가 조금 흑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용맹무상한. 그 죄벌백서네, 죄벌백서. 저희가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이제 재벌 범죄에 대한 분석을 좀 했는데요. 예. 10대 그룹 총수 50%가 범법자더라라는 거고요. 20대 그룹으로 넓혀보면 역시 50%, 30대 그룹으로 넓혀보면 46.7%, 40대 그룹으로 넓혀보면 40% 정도가 내려오네. 이게 가면 갈수록. 내려오네. 그러니까 10대, 20대 그룹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내노라 하는 굉장히 그런 재벌 그룹일수록 오히려 더 법을 더 안 지킨 거죠. 예, 오히려. 그거는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운전도 많이 하다 보면 키로수 많이 뛰면 과태료 딱지도 많이 아니요,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모범 운전 7년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모범 그러니까 거기도 반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모범 기업은 안 되는 거지. 제가 그래서 그 전경련을 전국경제사범연합회라고 얘기하는 게 딱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도 국민 경제를 살리려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만큼 과태료 딱지도 많이 끊는 거 원래 아닙니까? 저 길바닥 식당은 위생 문제 좀 신경 안 써도 되지만은 좀 근데 높은 왜? 식당은 좀 오히려 잘 지켜야죠. 배고파서 남의 집 그 빵가게 빵을 훔칠 수는 있어요. 근데 배고프다고 자기 집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이 주로 범행 대상은 뭐 자기 기업이야.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단순한 무슨 폭행이나 이런 뭐 음주운전 이런 게 아니고요. 이들이 행한 범죄라는 게 경제 범죄라는 거죠. 기업인들이 해서는 안 될 범죄가 바로 배임죄, 횡령죄 이런 건데 이런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회사의 계열사들을 부실화시키고 다른 부실 기업을 막으려고 이제 한 것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자기 그 재벌에 대한 그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죠. 특히 이제 재벌 2세, 3세한테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이렇게 50%나 범법자가 많다라는 것이 가장 일단 문제고 그다음에 이들이 또 줄줄이 다 집행유예로 다 풀려났어요. 예. 알죠, 우리 뭐. 참고로 다 알고 이제 있었죠. 참고로 법원에 갈 때 이제 휠체어 타고 마스크하고 가고. 그 50%는 사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비율만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들킨 사람의 비율로 봐야지. 그죠? 그렇죠. 아직 문제가 들키지 않은 아니죠.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 검찰로서도 잡아놓지 않을 수 없었던 그렇지. 사람들. 원세훈식으로 표현하면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지. 예. 그렇죠. 들키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거는 도저히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드러나 버리고. 그래도 그래도 집행유예율이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횡령 배임한 액수가 뭐 수백억씩 되는데 그런데도 다 집행유예 나왔었고. 그 대부분이 보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그러니까 이제 단순 뭐 과실치사 이런 게 아니라 뺑소니 과실치사 이런 거는 가중처벌하잖아요. 예. 가중처벌 대상인데 대개 보면은 감경처벌 받는. 그렇죠. 아니 이제 그것도 우리가 굳이 이해를 하자면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뭐 몇백억 하면 엄청난 돈이지만 저분들한테는 큰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평소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이 사람에게는 몇백억이 별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주는 거지. 우리 판사님들 참 되게 현명하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니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한 서너 명은 때려펴도 괜찮다. 그렇죠. 그 사람은 큰 힘을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맞을 원수원 수는- 판결 같은 게 그런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제 알아요. 왜 무슨 판결을 얘기인지 그렇게 하나를 이해를 해보려고 네. 하는 얘기지. 그래서 판사님들이 그 아까 애국심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시고 그 경제를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재벌들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까봐 그런 우려하에 이렇게 집행유예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경제까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데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경제 때문이거든요. 네. 니들이 그런 짓 하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고 지금 뭐 말이 수백억이지 쉽게 말하고 소액 투자자라든지 손해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리를 빚은 것만 수백억이야. 그 사람들은 내 피해는 어디 가서 보상을 받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뭐 가시적으로 확 눈에 띄지 않는 아니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우리 판사님들이 그런 것 좀 신문 좀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주식 시세라니요. 우리 뭐 SK의 최태원 씨 구속되니까 주가가 올라갔고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으니까 가시니까 삼성 그 전자 주식이 올라갔잖아요. 그 시장에서는 이미 그 전행을 일삼는 총수의 존재를 기업의 해로운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근데 기업의 해로운 존재로 이미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구치소에 가 계신다고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떨어질까요? 경제에 문제가 올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 동기는 내 이해를 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좀 보면서 판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만 명만 평등해야 돼. 아니 실제로 보면은 그 제가 일부러 판결문을 갖다 끝까지 여러 개를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앞에는 아주 엄격하게 이래서 유죄고 이거는 뭐 문제 있고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막 꾸짖기도 해요. 아, 그렇죠. 맨 뒤에 양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나 그동안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국가 발전에. 수십 년간 한국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아, 그걸 나도- 감안해서 나 그것도 짜증나는 게 심지어는 국회의원 3번 하고 범죄 저지른 사람은 몹시 더 꾸짖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나 피고는 이제 국회의원 3번씩 역임하면서 더 혼나야 될 사람인데 원래는 그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봐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봐줘요? 예, 국회의원 아니 지금 자택에 해가지고 그 구속된 동해안에 그거는 일반 국회의원만 봐주는 거지 일반 아닌 국회의원은 안 봐줘요. 나 근데 이 아, 표현이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건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하면서 그러면 그 판결문에 피고는 노동자로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재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십 년간 노동한 걸 감안해서 그렇지. 어떻게 한다거나 또는 농민으로서 뜨거운 땡볕 아래서 국민들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린 걸 감안해서 이런 거는 왜 없느냐. 우리 같이 글 쓰는 사람들은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출판 시장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몇 푼 되지 않는 원고료와 인쇄 수입에도 무릅쓰고 열심히 집필 활동하신 공로가 있으므로 뭐 우리 뭐 나쁜 짓 하면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법 앞에 국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국민, 골드 국민, 실버 국민.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일단은 구속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그다음에 재판 받으면 집행유예. 그리고 형 살다가도 선고유예. 말이어서 형집행 정지, 사면.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특권이에요. 그다음에 골드가 있고 실버는 뭐 78만 원 횡령했다. 구속. 구속 징역 10개월. 만기 출소. 그럼 취직도 안 돼. 취직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실버의 단계라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이거 법원에서 이제 카드 발급해가지고 실버 회원,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회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고 법 앞에 만인만 평등한 거지. 응? 예. 그래서 이게 이 법이 이분들이 위반한 범죄가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무시무시하죠. 가중해서 처벌하는 거.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경해서 처벌을 감경처벌법으로 이제 전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살리기에 공헌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엄별히 쳐야지 사실 경제가 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에 대한 감각이 좀 없으신 거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다 사면이 됐어요. 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익히 조금씩 아는 사실들인데 이거를 10년간 데이터를 쫙 이제 모아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발견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무시무시한 법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취업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위반해 가지고 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뭐 이쪽에다가 해임 등을 요구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이런 일을 전혀 안 한 거죠. 한 건도 없어요. 그게 지금 규정이 있는 거죠. 예, 규정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그 잡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사로 복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법에는 자기 회사로 복귀하는 거는 가능한데요. 네. 이제 공범자가 출자한 뭐 기업체 이런 식으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 금지가 돼 있죠. 자기 회사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분석 자료를 이제 확보한 다음에 개정을 이제 저희가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 회사부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취업이 문제죠. 제한이 출자. 돼야죠. 거기에도 아니, 제한이 돼야 됩니다. 자기 회사 돈을 도둑질했어. 횡령, 배임 이런 거. 자기 회사 돈을 도둑질해서 아들한테 줬거나 뭐 배우자한테 줬거나 뭐 지가 따로 금고에다 넣었거나 이렇게 했다가 잡혀갔어. 이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을 살았어. 유죄를 받고. 그러면 이제 사면이나 혹은 뭐 형집행정지 이러면 또 자기가 도둑질했던 그 회사에 또 가는 거죠. 또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예,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을 저희가 이제 발의하려고. 재범하기 참 좋은 데네. 이분들은 또 감옥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이른바 그런데. 범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도 이 취업이 곤란한데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 사례가 9건 정도가 이제 저희가 있는데요. 그러면 확인된 것만. 법무부 장관이 확인된 것만. 가만히 있었네. 역대 법무부 장관. 예, 역대 법무장관들이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걸로. 혹시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닐까? 이 법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죠. 법무부 장관도 모를 수 있고. 그 이번에 원세훈 판결에서도 보면은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의 그 직무 범위를 오인해가지고 오인한 나머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 관여를 했던 점을 참작해서 아하. 집행유예가 났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 그 원세훈 씨는 서울시에서 각하가 MB 참작할 각하가 것도 서울시장 많다. 할 때 거기 상하수도 국장을 했던 분 아닌가? 예, 서울시 일만 하시다 보니까 네. 국정원법을 정확하게 속지를 못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각하 책임이야 이런 거는. 법도 모르는 사람을 국정원장 갖다 놨으니까. 라고 우리가 좋게 해석해 주자고. 법무부가 법이 없는 부서인가? 아무튼 지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여론조사도 저희가 확보가 됐고 재벌 범죄 백서도 저희가 발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목조목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그 밖에 뭐 또 다른 여러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이거는 이제 저 해주시죠. 혼자 이야기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진중균 교수님 루비애비라는 그 별칭이 있으시던데요. 루비애비님, 우리 사회의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지켜져 있을 것 같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몇 대 몇? 한 3대 7? 거의 정확하게 맞히셨는데 혹시 컨닝하신 거? 컨닝은 아닌 거. 나는 2대 8로 찍었는데 3대 7까지 나와. 예, 뭐 26대 72니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 정의가 무너진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재벌 그룹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처를 하고 그 아까 실버, 다이아몬드, 실버 이 차이 뭐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유찬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쉬운 걸로. 쉬운 걸로 해야 될까요? 쉬운 걸로 하되 질문 내용이 많은 걸로 하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걸로. 우리나라의 그 국가기관 중에 정치적 중립을 가장 잘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검찰 5군데나 됩니다. 검찰이죠. 순서대로 예, 순서대로 다 말씀하셔야 돼요. 검찰, 경찰, 법원, 감사원 또 하나는 뭐죠? 국정원. 국정원, 감사원, 법원. 제일 정치적 중립 못 지키는 국정원. 1 국정원, 2 검찰, 3 경찰. 뭐 나머지는 기타 단체. 그러니까 저도 국정원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의외였습니다. 국정원은 3등이었고요. 검찰이 제일
정치적 중립이 지키지 않고 있다. 71% 뭐 나왔고요. 국정은 이제 세게 한번 개입하면 세게 개입하지만 빈도수가 작으니까. 아니 이게 좀 이 전이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 사건에 관한 검찰 중립성 문제였거든요. 이게 계속.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봤는데 검찰이 이제 온갖 하수 패수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검찰은 이제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나 여당 지지자나 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몇 퍼센트나 나왔습니까? 검찰이 1등이에요. 예. 검찰이 근데 이제 검찰이 일정이고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예. 국정원은 이제 그 뭐 간첩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그 반대되는 의견들을 많이 내서 빠지는 네. 좀 네. 빠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역시 주관적으로 분석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어느 정부 때 사법부 독립이 가장 잘 보장됐다고 생각할까요? 1. 김대중 정부, 2. 노무현 정부, 3. 이명박 정부. 다 4. 뻔하다, 박근혜 정부인데 이건 이거 뻔하다. 저기 이건 본인이 뻔하다. 아니 본인이 노무현 정부 때 본인이- 공무원 저기 장관하셨다고 해서 이거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저 편파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아이 그래도 2번일 거야. 무슨 근데 진짜 저기 조사 결과도 2번으로 나왔습니다. 예. 노무현 아니, 정부가 근데 37%. 3번은 뭐예요? 3번 3번은 이명박 이명박. 정부가 6%. 6%. 그러니까 아니, 1등 근데 노무현 정부, 2등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비슷할 걸? 예.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이 약간 좀 의아스러운데. 세상의 어느 정부도 3번하고 4번하고 비교해서는 낫지. 그렇잖아요. 노무현 정부 37%, 이명박 정부 6% 여기까지는 네. 굉장히 저도 예측하는데 나왔는데 김대중 정부가 오히려 더 낮게 12.4%, 박근혜 그래요? 정부가 21%로 났더라고요. 아,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예, 콘크리트 지지율이 반영된 게 아닐까 네. 역시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가 강하게 남냐면은 그 검사들과의 대화, 검사들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내놓고. 했잖아요. 네. 네, 그때. 그때 제가 해석을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한 거다. 제가 그렇게 해석했었는데 뭐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예,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을 이제 대법원장에 앉히면서 그 독수리 오용제라고 이른바 대법관 중에 소수 의견 잘 네, 진보적인 그분들 의견 낸 많이 분들. 이분들이 대법관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이 되면서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판결들이 사실 많이 그때는 나왔습니다. 출신 학교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방대학, 뭐 여성, 그다음에 뭐 좀 성향상 소수 의견을 많이 내는 분 이런 분들을 같이 섞어서 되도록이면 출신도 다양화하고 뭐 지역도 그렇고 또 사법부에 들어오고 나서 했던 일도 여러 가지로 해서 균형을 이제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MB 각하 때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관을 다 많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분들 임기 언제 끝나나 대충 이번 6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말했구나. 그러니까 10년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0년, 30년 집권해야 돼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2011년 9월경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거의 끝무렵에 그 왕창 이용훈 임명했죠. 대법원장이 이제 퇴임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임명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또 앞으로 6년이잖아요.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마지막에 퇴임 후 완전판으로 딱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은 거고. 이사 가면서 그냥 장판에 칼 그어 놓고 막 그런 거지. 그리고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개선되었다는 응답자는 28.8%,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66.2%. 아, 28.8%그 정도는 항상 나와요. 예,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 네. 여기서도 역시 반영되었는데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 중에 47.1%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서 이 콘크리트가 조금씩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개선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해. 예. 그거 어떡하겠어. 그런 걸 보고 무슨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자료를 보고 좀 그 순위를 좀 내볼게요. 올림픽 메달 집기 하듯이.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던 그 퍼센티지를 말하자면 검찰이 71.8%고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경찰로 63.4%고요. 3위가 국정원으로 59.9%, 대차 없네. 4위가 법원으로 57.7%입니다. 네. 법원도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근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이 보정 시스템이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사법부와 입법부가 이제 무소불위 행정부를 갖다 견제하는데 그 민주주의 핵심이 있는데 사법부가 지금 열관 기관들의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이에요. 그렇지. 이 사법 시스템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을 견제할 것을 애초부터 원초적으로 포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예. 입법부야 또 뭐 다수당이 행정부랑 같이 짜고 이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격히 상권 분립이 아니다 이거지. 삼권 일체화가 돼 있는 사실상. 예. 그래서 그냥 한 권, 일권, 청와대 권력이 모든 걸 지배하고 이 나라를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일당 지배 체제 하에 사실상 놓여 있다 보이죠. 근데 서기호 의원님은 이제 판사를 꽤 하셨으니까 이제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동창들도 있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생들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단 법조인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맨날 미드만 보는 할아버지들이 미국에는 경찰이 엄청 많은 줄 아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루소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마다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언어를 다들 갖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 판사나 검사들이 어때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가끔 뭐 부장판사 하나 있고 뭐 변호사 몇 명 있고 그런 정도인데 실제로 우리 법감정이나 이런 그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동떨어진 판결이 많이 나오는 게 혹시 이 법조인들이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사회와 괴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정서적으로 어떤 의식 면에서 그런 느낌이 좀 어떨 땐 들더라고요.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판검사로 임용되는 순간부터 사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가진 자, 권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나거든요. 그리고 법원, 검찰에서 이제 사람을 새로 사귀게 되잖아요. 사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알게 되는 분들이 다 이제 부장판사, 법원장 이런 분들이고 이분들이 변호사로 이제 퇴직을 했을 때 이제 술자리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뭐 바로 직전까지 같이 근무했으니까 뭐 그런 명분으로 그 자리가에서 사실상 자연스럽게 전관예우의 이제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의 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이아몬드끼리만 만나다 보니까 스스로 다이아몬드가 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법조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억인데요. 이제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 그 초등학교 친구인데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시골지청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30대 초반 때인데 만났더니 맨날 골프 치는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하고 치자 했더니 경찰서장, 군수, 뭔지 시장인지 뭐 하고 뭐 이렇게 소방서 뭐 세무서 뭐 이렇게 그다음에 지역 상공회의소 이렇게 해서 골프를 치러 다닌대요. 검사가. 그러면서 이제 그 골프 치는 얘기를 막 하기에 제가 술 먹다 말고 그 따위로 살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나와버린 기억이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그 검열이요. 영화 검열. 그 무슨 자기들 연수 과정에서 가위질한 부분만 영화 가위질한 부분만 모아서 보는 거 본대요. 나쁜 놈들. 이런 게 가위질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 거기서 그거 보니까 여자를 강간하고 싶은 욕망이 들던? 그랬더니 아니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야 너는 안 그런데 왜 남들은 국민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들 마음대로 가위질하고 지랄이야. 제가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 시민들과 자기들 법조 3륜 이른바 법조인들 사법시험 통과하고 옛날 좀 지금 로스쿨 포함해가지고 이거 사이에
하지만 군대로 치면 장교들이 사병들하고 같이 개울에서 목욕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거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법부 독립의 지름길은 뭐냐면 판사님들, 검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골프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기 축구를 해야 돼. 그렇지. 동네 조기 그 위에서. 참 좋은 그렇죠. 의견이시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아니 진짜로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왜냐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가지고 몇 년 형을 사는데 몇백억 몇천억을 해먹고도 그냥 나와버리고 이런 것들. 삶 자체가 시민들하고 너무 괴리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근데 제가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법사위에 있을 때 네. 이미 뭐 로스쿨 제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법 시험이 이제 일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시절에 보면은 강남 8학군 출신 고등학교를 강남 8학군에서 나온 사람이 사법시험 합격자의 반이에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아졌고 완전히 계층화된 거죠. 많아졌고 이번에 서울지검에서 끝까지 이번에 서울지검에 새로 임용된 신규 검사들 신규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학교를 갖다가 대학교를 밝히라는데 끝내 안 밝히다가 얼마 전에 정보 공개 청구로 해가지고 강제로 그게 공개가 됐는데 로스쿨 제도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시험 때보다도 더 특정 학교 편중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특정 학교는 또 보면은 특정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더 이제 지배적으로 많이 가는 특목고 외고 이런 출신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이아몬드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이아몬드 환경에서 커왔던 다이아몬드들이 잡혀온 결국에 실버들 가가지고 재판하는 거지. 재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결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원래 실버였던 사람도 판검사가 된 순간 다이아몬드 올라가죠. 사회로 물론. 진입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던 분들이 오히려 판검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엄벌해쳐요. 그런 경향이 왜냐하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거야. 나를 봐라. 그렇지. 나는 이렇게 해냈는데. 니들 왜 그러냐 이거지. 니네 게을러서 그런 거다.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래서 했어요. 요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학생들이 뭐 보수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보수화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소위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일수록 최근에 뭐 대학 배틀도 생겨서 시끄럽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복잡한 입시제도 속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는 정말 노력해서 이 대학에 왔다. 고로 내가 왜 이 대학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과 미안함을 가져야 되냐. 이런 거요. 30년 전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하고는 정반대되는 정서거든요. 그 점이 좀 저는 특히 사법부의 보수화 또는 사법부의 정치적인 편향 이런 것과 관련해 볼 때 단순한 정치적 편향이 아니라 사법부가 일종의 상층 특수계급의 정서와 어떤 이해관계 속으로 완전히 함몰돼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근데 그것이 저는 이념적 보수화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보면 보수들이 그런 천박한 생각을 안 가지고 명예롭게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건 보수의 원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한국적 천민자본주의 산물이죠. 부정부패 일삼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과 권력을 주기만 하면 되는 그건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검사장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처럼?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는 이제 바로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상황은 이런 거 다 아는데 오늘 뭐 그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수치로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지금 확인이 되는 셈인데요. 어쩌자는 거죠. 이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안이 뭐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줄은 모르고 이제 법조인 출신이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원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 10년을 거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수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전에 90년대, 80년대에 비하면 사실은 많이 개선된 부분인 겁니다. 다행이다. 예, 그래서 조금 다행인 것은 실제로 95년도경에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500명, 원래 300명이었는데 해마다 500명, 600명, 700명, 1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숫자가 늘었고 판사 숫자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도 많이 대거 들어왔어요. 그래서 판사 검사로 많이 들어왔고 저도 그 무렵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무렵에 들어오신 그 판사 검사들,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40대 이하. 후반. 예. 그리고 뭐 학번으로 치면 대충 뭐 85학번이나 뭐 전 80년대 학번 밑으로 특히 85학번 밑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법원 검찰에 진출하면서 그 안에 조금 다양한 시각을 갖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그 소신 있는 판결을 하려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신영철 대법관 사태도 벌어진 건데요. 그렇죠. 2008년도에 신영철 대법관이 이제 중앙법원장 시절에 촛불 재판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판사들이 말을 못 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판사회의가 열렸거든요. 그게 그 판사회를 주도한 게 바로 단독 판사들인데 그 나이로 치면 아까 40대 이하, 뭐 학번으로 치면 8학번 밑으로. 예, 저도 그때 그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기를 막 좌익 좌파 성향 판사, 좌파 뭐 판사 이런 거. 그러고 뭐 그렇죠. 우리법 연구회가 문제가 되고 할 때 그때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찍힌 셈인데 근데 특이한 현상은 그때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나섰던 그런 단독 판사들이 우리법 연구회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법 연구회는 그 전에 그 이미 전에 오래 전부터 좀 법원 내 소장파 그룹이었던 사람들이고 이분들과 관계없이 이제 별도의 어떤 새롭게 형성된 그런 어떤 그 소장파 그룹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2009년도에 그런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이 돼서 엄중하게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시를 했고 또 12년 2월 달에 제가 재임용 탈락했을 때도 그 판사들의 재임용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또 판사회가 광범위하게 또 열렸었죠. 그리고 작년에 윤석열 검사를 비롯해서 용기 있는 분들이 원세훈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가지고 선거법으로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찍혀서 나왔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 검찰 법조계 내에 그 어떤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95년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다양화가 조금씩 돼가고 있는 추세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눈에 띄게 잘 안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다 그 일종의 법원 검찰 내에서 비주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수뇌부나 검찰 수뇌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중요 보직에 안 앉히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형사 사건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형사 재판부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단독 형사 합의부는 아무나 안 앉힙니다. 예, 말 좀 잘 듣고 성분 조사를 예, 충분히 무난하고 했어. 예, 출신 이렇게 성분이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그럼 배치를 거기 가고 하죠. 싶으면 평소에 위장을 잘해야 되겠네. 그렇죠. 평소에 이제 법원장님한테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일단 간 다음에 예, 거기서 이제 그렇죠. 뭘 그래서 하더라도. 뭐 신영철 근데 한번 그렇게 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로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중요 보직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 띄게 이렇게 그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형사 사건은 다 그 서울중앙법원의 형사 합의부 단독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배치되는 판사가 또 그런 판사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어렵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2025년경부터는 법조 일원화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돼 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죠. 그때면 되면 사법연수원에서 바로 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 한 10년 이상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판사로 임용을 시키는 겁니다. 검사도요? 근데 검찰은 그 제도를 아직 검찰은 그렇게 태클하고 있는데 되기 힘든데,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 직업이 돼야 돼. 판사한 후에 변호사를 갖다가 대법관이든 뭐다 판사한 후에 변호사를 하는 순간 정관예우는 저절로 발생하기 근데 그때 때문에 그 판사는 어떻게 뽑아요? 변호사 10년 경력자들 중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뽑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변호사 경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죠. 근데 거기도 무슨 정치적 아니 판단이 그때는 좌우되거나 10년 후면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잘 뽑으면 되지. 영국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판사들이 굉장히 나이들이 많아요. 나이들이 많고. 그리고 이 다른 웬만한 나라들은 아마도 판사 자체가 아무래도 그걸 거치고 종신 오신 직업이에요. 분들은- 종신 예, 직업. 이게 종신 직업이 돼야지 여기서 뭐 뭘 얻은 하고 지위나 뭐 이런 걸 맞아. 가지고 돈 좀 벌러 나간다거나 맞아요. 이러는 순간 사법제도가 역으로 이렇게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려가 좀 있죠. 법조 일원화 제도를 이제 채택을 하긴 했는데 2023년, 2025년에 그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서 또
그런 좀 이렇게 말 잘 듣고 뭐 이런 사람들만 뽑으면 또 마찬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판사 임용 기준이나 그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하나의 지금 이제 보완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고 그때에도 또 이렇게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이제 대법원장을 아주 훌륭하고 덕망 있고 정말 법률가로서 탁월하고 양심적인 분을 딱 임명하고 이렇게 딱 하면 되지. 예. 그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달아 한 2번 정도를 그런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면은 예, 그래서 효과가 있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처럼 사법부를 장악하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독립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잖아요. 국회 동의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이런 사람을 그냥 앉히려고 하면 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대법원장이 또 정말 훌륭하신 분이 제대로 된 분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굉장히 늘어난 데다가 로스쿨이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되면서 굉장히 법조계의 그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판사 검사로 될 수 있는 그 자원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법 공부만 쭉 해서 온 사람 말고 뭐 이과 쪽에 그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원래 로스쿨의 취지인데. 그게 왜냐면 그 예술 관련 판결 나온 거 아, 예. 보면 이분들 미쳐. 그렇죠. 그 대학교 다닐 때 교양도 안 들었나 싶을 정도의 의과대학 출신의 법률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의료사고 같은 경우 의료 분쟁 같은 거 조율할 수 있거든요. 원래 로스쿨의 취지가 그 설립 취지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 교수님처럼 이렇게 미학 전공하신 분들도 판사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판결문이 그 인간 냄새가 나는데. 판사보다는 검사를 하면 잘하시죠. 그래서 이제 검찰은 아무래도 대통령한테 예속돼 있다 보니까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사실 검찰이 중립성이 좀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옛날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했다고 하면 예. 지금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한 2-3명을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독립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제 법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법원장 임명이나 대법관 임명 시스템도 사실 근본적으로 손질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헌법 개정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대법원의 구성이 지금 너무 보수 일색이라서 지금 반대 의견, 소수 의견, 심지어 뭐 이런 것들 잘 별로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과거에 비해 그렇습니다. 요번에 3년 됐거든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돼가지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그 분석을 잘 해놓으셨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구성이 다양화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뭐 서울대 출신, 뭐 남성 50대 엘리트 판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로만 채워지다 보니까 다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좀 획일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보가 되려면 이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대법원 구성도 다양화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판사들을 어떤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판사들의 소신 있는 판결과 소신 있는 발언들을 보장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무슨 이야기 좀 하면은 이렇게 뭐 징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점점 법원이 이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는 왜 제도 때문이야. 제도를 바꾸면 돼. 제도를 바꿔야 돼. 이거 많이 했는데 요즘 지난 한 5, 6년 사이에는 제도를 아무리 잘 바꾸면 뭐야. 사람이 문제지. 운영을 잘해야지. 제도가 문제가 좀 있어도 운영만 원래 취지대로 잘하면 또 괜찮은 건데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예, 그 제도를 바꾸는 건 이제 상대적으로 쉽죠. 야, 어떻게 바꿔놔도 제도를 아무리 바꿔놔도 사람 악용하려고 바꾸는 건 좀 어려운 치면 문제죠.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게. 그 제도가 사람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제도여야지. 그러니까. 그 법 조문으로만 된 그 제도라면 생명력이 없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거 간단하게 망가뜨리는 거 봐요. 그 위원장 이상한 사람 하나 갖다 놓으니까 그냥 기관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예, 우리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시간이 굉장히 훌쩍 지나가왔습니다. 그러네. 내일이 돼버렸구나. 네, 너무너무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시간 가는 걸 의식 못하고 지금 한 30분이 초과된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오늘 정치 카페 여기서 이제 슬슬 오랜만에 100분 토크했네. 진짜. 100분 토크했어요. 문을 내릴 때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시스템을 좀 바꿔야겠죠. 예컨대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법권을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대통령의 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 그렇죠. 그렇죠. 예. 아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30% 네. 이상 나왔듯이 그렇게 그걸 예. 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 같은 임명 문제라든지 대법원 그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결과 자체는 이제 실망스럽게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편으로 뭐냐면 네. 그 법조계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보수 정권이라서 상대적으로 보수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사법부 독립성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또 그 2020년이라는 25년인가 이 예, 법조 2025년입니다. 예, 2025년부터 이제 법조 일원화라는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라고 말씀 기대를 해보는 거죠. 라고 기대를 네. 하면서 하지만 역시 제도보다는 사람이야. 사람이다. 네. 예, 그렇게 뭐 저 결론을-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 판사에 잘렸다가 국회의원 하는 세상이니까요. 예. 좀 희망을 가져올 판사 만한- 여러분들도 힘을 좀 내십시오. 잘린 판사가 최우수 국감 의원이 되는 네. 그런 게 희망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서기 의원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두 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